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뿐만 아니라 인수위라는 과정이 없습니다.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정부는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 10년의 힘이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3기 민주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장차관을 하셨던 분 60여 명으로 구성된 10년의 힘 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섀도우 캐비넷인가요? 아니면 뭐 뭘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그 두 정권을 걸쳐서 예. 장차관했던 60분을 이제 했는데 저는 한마디로 해서 좀 줄 세우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좀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면에 사실 저분들 다 이제 관료들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현재 지금 안희정 지사와 어떤 굉장히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조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뭔가 선거인단을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뭔가 내가 거의 대세론이다. 세과시. 즉 두 정권에 있던 아하. 모든 사람도 나를 지지하고 있다. 예.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0년의 힘이라는 제목이 이제 정권을 한 번 더 잡게, 요번에 잡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잡는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이 10년이었기 때문에 그 10년이 아닌가. 아마 그런 부분도 얘기할 수가 그렇게 있고 생각을 그 이후 했는데. 다음에 그렇죠. 10년을 이중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데, 아마 저는 면면을 보면 이제 장차관들, 정책 전문가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수권 정당으로서 어떤 면모를 보여준다 이런 의미, 그리고 또 이제 인재풀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다른 후보는 누구도 지금 저런 걸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앞서간다. 우리는 준비됐다라는 부분을 이제 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근데 지금 부총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안희정 지사는 오히려 캠프를 줄이고 있대요, 축소를. 그러면 이 캠프 왜 줄이는 게, 이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접근 방법이 다르죠. 예. 지금 일단 문재인 전 대표는 좀 뭔가 지금 교수단도 뭐 800명, 1000명 지 가까운 교수단을 예. 구성을 했고, 또 지금 장차관도 모으고 뭔가 하여튼 좀 대세론을 형성해서 이렇게 나가자는 것이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일단 소규모로 좀 기병같이 좀 빠른 움직임을 하겠다, 이런 작전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경선 무드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과연 선거인단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즉 안희정 지사는 좀 숨겨진 조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드러나지 않는 이제 그런 조직이 있어서 밑에서 경선 관리인단을 모집하는 것 같고, 지금 일단 문재인 전 대표는 좀 대세를 이용해서 전체로 좀 경선인단을 모집해 나가는 것 같고, 그런 두 가지 좀 서로 상이한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요로 전략으로 간다면 사실 어느 후보도 문재인 전 대표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인 상황이. 그래서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전혀 다른 전략으로 간다는 점에서 안희정의 전략이 상당히 좀 영리한 거죠. 근데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세 사람이 모두 충청권에 가는 모양이에요. 예? 충청도가 물론 중요는 하지만 여기서 누가 제일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현실적으로 지금으로 봤을 예. 때는 지금 현재의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은 여전히 충청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1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안희정 그 지사가 현 지사라는 어떤 유리한 어떤 그런 그 고지, 거기다가 이 반기문 표를 흡수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실제로 그 차이도 그다지 크게 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와 같은 어떤 추세, 확장 추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고, 아까 지금 얘기하셨던 지금 뭐 10년 위원회를 얘기했는데, 지금 벌써 그 박근혜 10년의 힘. 10년의 힘인데 10년 박근혜 전에. 대통령 그리고 예. 또 이명박 대통령으로 전전 10년 하면 20년 전 사람 아닙니까? 예. 결국 되치기를 해서 구시대 인물을 지금 데리고 온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연정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본인들로서는 작게 만들어서 더 크게 키우겠다는 그런 확장성의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가지고는 안희정 지사의 확장성이 적어도 충청에서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사실 무시를 못하는 게, 결과론적으로 한 당에서 결국 문재인 아니면 안희정 둘 중에 한 명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어디 가야 되냐 하면, 결국은 만약에 안희정이 빠져버리면 그 표는 본인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부분은 14일부터 16일까지 지금 충남에 지금 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충청도가 본인한테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안희정 지사는 그러니까 이 경선에서 질레에 져서는 안 되는 게임. 그렇죠. 물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이재명 시장과 안희정 지사가 오늘
전국 금융산업노조 회장 이침수에 참석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당내 경선 핵심 지지층을 또 의식한 행보 아니겠어요? 금융노련이 조직원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금융노련을 간다는 것 자체는 예. 이제부터는 사람 싸움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경선인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경선에 등록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모바일로 할지 아니면 직접 할지 그걸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26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년 3월 13일까지 이제 경선이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스타트 지역이 바로 이제 호남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충청 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첫 번째 호남에서 어떤 결론. 예. 오늘 지금 충청도 갔는데 사실 예. 충청이라는 지역이 여론조사 기관 분들이 제일 측정하기 힘든다는 게 바로 충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걸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일단 형식적으로 볼 때는 안희정 지사가 어차피 충청도이기 때문에 또 반기문 사무총장의 지지를 얻는다라면 충청 대선원 입장에서 본다면 안 지사에게 조금 무게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볼 수는 있죠. 뭐 김정인 전 대표가 뭐 독일 가기 전에 비문들하고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 지지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 민주당이 사당사 200억짜리죠. 그거 이제 딱 사가지고 들어간 모양인데 대출 끼고 산 모양이에요. 80%가 대출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대출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요즘 상황에서 경제도 어렵고 말이죠. 다들 이제 줄여가는 마당에서 벌써 근데 월세 내는 것보다 10층짜리. 은행 이자가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10층짜리 건물을 바로 국회 앞에 있는 건물을 예. 산다. 200억짜리를. 이거는 그야말로 그동안에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해왔던 대세론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도 크게 강하게 쭉쭉 앞으로 전진한다라는 이제 그런 대세론 일환인데 집권에 대한 강한 자신감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지지자들도 보면요. 이게 집이 없을 때는 이합집산으로 흩어집니다. 아니 원심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 집이 있고 안방이 있으면은 야 우리 모이자. 그래서 이게 좀 무언의 어떤 구심력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규모 정치, 어떤 대세론 차원에서 아마 당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작년 가을에 이걸 샀습니다. 그때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는 90% 빚을 냈다. 이렇게 예. 지금 80%인데 200억에서 80%는 얼마입니까? 160억 빚을 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집권하면은 국민들한테 뭡니까? 빚내서 집 사라는 그런 신호 보내는 것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대책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 봤을 때는 의문점이 있고 실제로 나름대로 예. 지금 굉장히 예. 자세를 낮춰야 될 그런 시점에서 부자인 양, 벌써 집권당인 양 이런 신호를 보낸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인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는 야권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범여권 대선 주자들의 행보 알아보죠. 화면 함께 보시죠. 북한 탄도미사일을 이번에 발사한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줄 것을 거듭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그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뭐 정말 토론을 국민들 보는 앞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이 오늘 토크 콘서트를 갖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고 하는데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유승민 의원도 뭐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발언하고 경제는 적극적으로 아주 진보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중도층이 좀 모여야 되는데 안희정 지사는 잘 모이는데 왜 유승민 의원은 안 모이 이게 좀 안 모일까요? 그게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 심리학적으로 봐야 이게 답이 나오는 건데 똑같은 말, 똑같은 정책을 내세우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유승민과 안희정 차이는 사실 당사자들에게 특히 유승민 전 대표에게 좀 뼈아플지 모르겠지만 대중 친화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안희정 같은 경우는 뭔가 대중 속에 파고들고 뭔가 친근감을 주는 어떤 대중 친화력이 있거든요. 말의 호소력이.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야말로 영어로 하면 드라이하고 몸이 건조한 그런 정책적인 전문가. 부총장님 본인의 느낌인 것인지 아니면 더 친숙하게 느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보면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 더 좀 어필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친근감 있게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감성 시대에는요. 그렇죠. 똑같은 전략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화법이 중요하고 뭐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지가 중요한 거고. 맞습니다. 예. 근데 일단 지지층 자체가 사실 지금 바른정당은 어쩌면서 보수를 지금 바닥에 발을 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보수한테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죠. 과연 저 당이 보수적 정당인가? 특히 그 새누리당과의 경쟁 속에서 아직 그 보수적인 기득권, 이 주도권 이걸 지금 못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당연히 다른 층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불신을 하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예.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다. 예. 오히려 의외성 이것 때문에 지금 중도로 확장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안희정 지사는 일단 자기 기반을 튼튼하게 일단 진보 쪽에 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발언 자체가 보면 중도 보수까지 이제 영역을 넓혀가는 것인데 예. 문제는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지지층마저도 일단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야기 자체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이죠. 아하.